안녕하십니까, 글로벌이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미제 그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는데 예.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 5월까지 그 하르키우 제2도시 공개했을 때 러시아가 그때는 하이마스 정도, 그러니까 그 사정거리가 한 80km 정도까지 허용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300km까지. 네. 중거리로 나가네요. 그렇죠.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걸 허용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인가 그때 허용을 했고, 19일 날 바로 한 이틀 뒤인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에이테컴스를 네. 쏘았고요. 그다음에 19일에는 그걸 쏘았나요? 19일은 러시아가 대응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20일에 또 무슨 영국 것까지 네. 스톰 섀도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그 사정거리가 짧은 250km 되는 영국제까지 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주고받고 했고, 러시아는 한때 ICBM 대륙간 인터컨티넨탈 미사일을 쐈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륙간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쏘았는데 사전에 국제 협약에 의해서 미리 발사 30분 전에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했다고요. 네. 근데 참 이거 언론이라는 게 이 ICBM을 쐈다고 하는데 ICBM이라는 게 보통 사정거리 6,000km 이렇거든요. 그러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을 보면 ICBM을 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IRBM도 왜 자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은 따로 공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보도에 않았어요. 의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6발 중에 5발을 갖다가 요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주장이 다르고요. 러시아는 5발 요격했다고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 쪽은 한 발 빼놓고 다 맞았다고 그러고. 다 맞았으면 무슨 군사시설에 파괴,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라. 근데 쏜 것이 주로 네.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때 그 거리에 맞는 거리에 미사일 저장고 내지는 탄약 저장고가 있는 창고들을 주로 가격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용한 것도 그 거리 내에 있는 것들 허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또 미국에서 지원한 지원한 거죠. 지원한 거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쏠 수가 있는데, 러시아 영토를 갖다가 직접 공격한다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항상 푸틴이 경고해 왔듯이 러시아 내를 직접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핵미사일을 쓰겠다, 핵무기를 쓰겠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핵전적으로 확전될까봐 그걸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거의 한 2달도 안 남겨놓고 퇴임. 지금 퇴임 갑자기 선거 끝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들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갑자기 이럴까? 그래서 한때는 이거 완전히 오히려 확전을 해가지고 거의 3차 대전으로 얻어져 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트럼프 당선자 쪽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 안에 혹은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휴전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건 좀 어렵고 공을 해봤잖아요. 한 달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급속하게 어떤 휴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양쪽 다 협상에 대비해가지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세창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쭉 밀고 온 푸틴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갑자기 휴전 모드로 확 바뀌면서 러시아 쪽 빨리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쪽 요구를 먼저 들어주는 쪽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지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지원 끊어버리겠다 하면 돈줄 끊어버리면 그냥 그렇죠. 그날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푸틴 쪽을
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쪽 조건에 맞춰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미사일 몇 방 쏜다고 해서 푸틴이 바뀌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또 대해서도 이제 회의적이죠. 그러나 이제 많은 또 전쟁 분석가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전황 자체는 상당히 러시아 쪽이 공세적이고 푸틴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수세 쪽으로 돼 있어 밀리는 쪽인데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는 않고 다만 더 곤란한 건 우크라이나 쪽인 거는 분명하지만 러시아 쪽도 상당히 지금 피로해 있고 피로해는 있지만 어렵다. 전황의 상태는 사실은 뭐 러시아가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한 상태고 이 전쟁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전황을 바꿀 수는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전 협상 때 이미 푸틴도 협상 조건을 내놓았고 뭐 전에부터 처음부터 내놨죠. 최근에 다시 언급을 했고 트럼프 쪽 진영 쪽에서 활발하게 지금 협상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뭐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이 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단답형으로 쪽집게 일타 강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이게 채권 채무 관계 같아요. 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내놓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채무자로서의 그 채권자에 대한 그 신용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채권자들 네오콘하고 그 방산업체들이 니네 먹튀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선거에 이겼으면 해리스가 이겼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 기간 가면서 계속 지금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 졌거든요. 트럼프는 펄펄 뛰면서 심지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끝낼 수는 있어요. 돈줄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네오콘하고 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챙겨야 되거든요. 왕창 챙기고 2달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신용을 안 지켜주면 나중에도 돈줄 끊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4년 후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또 뭐 중간에 중간 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채권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좀 처리해 놓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생각 뻔한 트럼프는 지금 여기서 받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목을 죄겠다는 소리죠. 트럼프도 결국은 제 생각에는 네오콘과 방산업체로부터 그 정치 자금을 받으면 좋은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목줄을 죄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무슨 이게 휴전협 그런데 휴전은 처음부터 전쟁 조건이 푸틴은 분명했지 않습니까? 나 두 가지입니다. 나토 가입하지 마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꼭 영토를 획득한다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버퍼존, 회색지대로 약간 비무장지대로 남겨놓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것만 되면 푸틴은 전쟁 끝나겠다는 건데. 푸틴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고.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제 몇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정권 인수팀에서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전선을 동결해죠. 러시아 이미 점령한 그건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신에 지금 그거하고 우크라이나 경계선에 있는 약 800마일, 1,200km 정도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미군이 아닌 유럽 평화 유지군을 배치해가지고 지키게 하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20년 동안 앞으로 나토 가입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거는 해줄게. 군사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일단 해줄 테니까. 일단은 전후 복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조건이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사실은 처음부터 나와 있던. 이걸 이제 지금 바뀐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한 2년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염전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고 특히 유럽 내에서는 지금 유럽 전체 정치 분위기가 좀 오른쪽 우익으로 돌아가면서. 전쟁의 절대 반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지막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그럼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항구적인 휴전인데 종전입니다. 종전이죠. 그러니까 뭐 휴전이라는 건 전투 행위를 잠깐 중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죠. 전쟁을 끝내버리는데 이것도 딱 떨어지는 말이 아닌 것이 시스파이어라는 게 우리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사실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휴전 상태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전쟁 계속 상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런 식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한국 짝이 나는 거 아닌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방 우려하는 쪽에서 보면은 서방 쪽에서 보는 전문가들 중에는
일단 러시아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영원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전시 체제에서 필요해진 이 체제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힘이 쌓이면 또 그다음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할 거다 하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쪽 생각이죠. 러시아는 지금 물론이죠. 지쳐 있고 러시아도 그래야 죽고 우리 있는데. 한번 단정할 수 아니,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돌아가면 재작년 2월에 푸틴이 그 저기 침공을 한 거는 명백한 위법행위고 국제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국제평화를 교란한 거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돌아 보면은 제가 푸틴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과연 이거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말게 해야지 도저히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쓰면은 너 이거 위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쪽 그것도 러시아 말 두둔할 수가 없는 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전에도 푸틴 말씀드렸듯이 입장이 됐을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아, 아무리 이게 푸틴 웃을 일이 입장이라고 아니죠. 이게 지금 웃을 일이 그럼요. 아니에요. 푸틴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저 일본이 그 한국 강제 병합할 때 혹은 그 러일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러일 전쟁 해가지고 조선반도 점령하고 한 그것이 뭐냐면 그냥 있으면은 이 러시아가 만약에 한반도를 점령할 경우에 한반도라고 하는 건 일본 열도에 대한 비수화 같은 것이다라는 게 일본 우익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정한론자들이 정통적인 그 주장인데 한반도 자체가 일본 열도를 찌르려고 하는 비수화 같다. 만일에 이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면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게 일본의 그렇죠. 일본이 예. 그렇게 침략자들이 항상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그 하와이 그 진주망을 기습한 명분이 뭐였냐면은 미국하고 사실은 일본은 사이가 좋았어요. 중국 대륙 침탈을 그걸 같이 가다가 1940년대 초 그러니까 1941년까지 그 12월 7일인가 그때 진주만 기습하기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한테서 그 전략 물자 철 같은 거 그다음에 석유 같은 걸 제공받았거든요. 네. 일본이 물론 샀지만 근데 일본이 그게 그 지점에서 다 끊으니까 끊어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아까 말한 푸틴의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의 그 논리와 똑같아지고 우리가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한 것 자체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일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는 없죠. 그게 근데 사실 러일 전쟁 문제들은 뭐 그 무슨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는 건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의 발상들이고 사실 러일 전쟁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꼭 뭐 러시아가 전쟁에 전면적으로 졌다기보다는 혁명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극동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당시에 이제 제국의 제국 체제가 사실 이거에 관심을 그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제가 확대시킨 생각은 없는데 1차 세계대전 아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너무 야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당한 게 다행이지 러시아한테 당해서 우리는 북한처럼 이런 식의 그 역사적인 논리적 비약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시 전체 역사적인 문맥을 좀 오도한 거다는 얘기고 아직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토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야 하면은 그러지 않냐. 지적한 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이거 왜냐하면 종전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황이 한국 전하고 달리 지금 한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국 전쟁 때는 그 양측 간에 전황이 팽팽했죠. 어떻게 그러고 다음에 휴전 조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뭐 특히 표로 교환 문제들도 그렇고 양측의 경계선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휴전선 지역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고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어쨌든 공약이 한국 전쟁 끝낸다고 한 거였으니까 일단 서둘러 끝내느라고 일단 휴전해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얘기하자라고 한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 돈줄만 끊으면 그냥 바로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휴전보다는 시스파이어보다는 일단 종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사정이 또 있죠. 있겠죠. 왜냐하면 만일에 끊어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 손에 넘어갈 경우에는 서유럽하고
유럽 전체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확대 비약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 나토에서는 나토나 주변 폴란드, 독일 같은 데는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서유럽 사이에 슬라브하고 로만 게르만 사이에 약간의 완충지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사실은 예전에 제임스 베이커하고 1인치론 절대 1인치도 동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죠. 확대하지 그거는 않는다는데 몇 번씩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러시아가 그걸 제가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마지막 선을 넘어 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600만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난민이 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 사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없죠. 정당화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끝내는 입장에서 더 이상 600만이 700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전쟁이 어쨌든 뭔가 마무리 지어져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선 나토 가입을 안 한다는 거, 뭐 향후 20년 동안 이런 문제 개입이 없다, 뭐 거기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은 어느 정도의 완충지에도 놔둔다. 아니면 그건 뭐 휴전에 대한 뭐 조건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해리스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해서 관련해 한마디 이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무슨 자비심이나 보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자기들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100% 자기네 이익을 나토를 지켜야 되고 서유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주한 미군을 두고 주일 미군을 두고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건 한국이 애처로워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신이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죠. 당연하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돌이켜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전쟁 날 거 알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저 판단 차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쟁 나갖고 이 채권 채무 관계로 돈 좀 그런 거 이게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공자로서 이 전쟁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돈 쓰려고 전쟁하고 화난다고 전쟁하는데 문제는 이거 전쟁을 마무리 짓기가 참 어려워요. 뭐 그렇죠, 최근의 전쟁만 봐도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도 그랬고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도 그랬고요. 이게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단 2차 대전 같은 경우 일방적인 항복이었거든요. 그럴 땐 전쟁을 마무리 짓는데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면 근데 이게 이주저도 아닐 때는요. 전쟁을 마무리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왜냐면 전쟁으로 꽤 짭짤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네오콘이나 그 전쟁 광들 있잖아요. 전쟁을 군산복합체 중에서도 이제 호전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경제가 돌아가고 사실 뭐 미국이 2차 대전 뒤에 세계를 지배하게 한 것도 전쟁 덕이었고 그 직전에 1930년대 그 공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2차 세계대전이었고 전쟁이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고 비폐해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주로 기회가 된다는 건 뭐 누구나 알려진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이고 인류애적인 분들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먹튀잖아요. 한탕 치고 가겠다. 그래서 그때 옛날로 그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침공국 때 아들 부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건 하고 난 건 뭐냐면 중산층이에요. 메시지가 확실했고 그냥 미국의 하류층들만 그때 이제 자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좌로 3,000불 현찰로 계좌 이체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그런 애들이 다 집에 엄마가 마약 중독자인데 그거 갚으려고. 근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가 동의하면은 군에 입대를 했어요. 17살, 18살짜리들이 거기 가갖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사람 죽이고 작전 나갔다 와갖고 자기도 양심의 가치가 무서우니까 계속 나머지 시간에는 노트북 갖고 게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작전 나가고 이랬는데 되게 이제 위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영주권 내지는 그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한이 있는 이런 제3세계 출신이나 혹은 불법 이민자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그 지위를 보장받고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업의 그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기 네. 위해서 군대를 많이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우리랑 달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는데 미국 가서 시민권 따기 제일 좋은 게 전쟁 날 때 나 군대 간다 그러면 그렇죠. 예스 그러면서 바로 시민권 왜냐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제가 유학 중에도 그 빨리 장학금 받고 그러려면 ROTC 지원하라고. 그렇죠. 예, 그거 하면은 빨리 장학금이냐. 저희 학교도 그때 경제가 좋을 때라서 뭐 한 달에 그냥 용돈으로만 2,000불. 그러면 이제 전역을 안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부시가 두 가지를 약속해서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여러분은 중산층에까지의 메시지였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웃긴 게 전쟁을 하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부시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세금을 도리어 낮춰줬어요.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조폐공사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 페더럴 거의 리저브에서 가능하죠. 그냥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게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게 그때 당시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게 시작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찍은 거죠. 네. 지금 인플레가 다 그거 하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전쟁 경기 돈 찍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돈 찍고 막 해가지고 지금 2차 대전 때 한탕 번 거를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저 베트남 전쟁에서 소모전을 해갖고 그때 당시 생긴 인플레가 거의 레이건 정권 때까지 갔잖아요. 그래 겨우 극복해서 미국 경제 좋았는데 클린턴 이럴 때 좋았는데 또 그걸로 20년 동안 전쟁하면서 적골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지표상 경기는 좋지만은 실제 뭐 물가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체감 경기가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빈곤층이 4천만 명 정도 돼요. 미국 인구의 10% 이상이 지금 예, 예. 빈곤층인데 여기서 빈곤층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이야. 예. 애가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에도 가입 못 의료보험에 하는 아주 2,800만이 취약층이 지금 2,800만이 의료보험 없이 사는데 예, 예. 미국서 저 살아봤지만 의료보험 없다는 거는 거의 국민권 박탈 수준입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살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 못 가는 거지 뭐 한마디로. 아니 병원을 못 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그냥 국민권 박탈이기 때문에 그거 펜타닐인가요? 그거 먹고 맨날 반마약 수준으로 그냥 비틀비틀 대고 있잖아요. 아니 필라델피아처럼 그런 멋진 도시가 전통적이고 진짜 뭐 로맨틱한 도시가 지금하고 저렇게 그냥 마약 중독자의 천지가 되고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펜타닐 먹고 반마약 중독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뭐 미국을 욕하는 게 미국의 진짜 지금 단면이에요. 냉정한 문제인데 그게 다 전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몇 명의 그런 네오콘들은 돈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예. 제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소련 그러니까 냉전 이전부터 자기가 기억이 나는데 냉전 때부터 친구들 근데 지금 제일 어렵대요. 물가도 예, 예. 그렇고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좀 빨리 끝내서 여기 가자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지 퇴임 2달 남겨놓고 이거 막 이렇게 미사일 쏴내면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네.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 휴전 협상을 서두를 것이고 그럴 경우에 바이든 생각에는 네. 푸틴이나 러시아의 유리한 쪽으로 혹시 협상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예.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지난 그 2월 24일 네. 부터 22년입니까? 전쟁해 왔을 때 우리가 견지한 그 원칙에 따라서 휴전이 돼야지. 트럼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것도 관계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그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에이테컴스가 쏜 곳이 어디냐면은 나중에는 브리안스크인가 옆주로도 갔는데 처음에는 그 쿠르스크주 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중심에 특히 북한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북한군을 겨냥해서 쏘았다는 식의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걸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이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로 진격했을 때 그 큰 그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바스 지역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출하려고 공세를 펼치던 러시아군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가지고 병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쿠르스크 대응용으로 이렇게 빼서 오게 해서 돈바스 러시아군을 좀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당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동남부하고 남부 크림반도까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은
교환할 영토, 그러니까 자기 협상에 유리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로서 그 일정한 영토를 그 점령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막바지에 협상을 겨냥한 어떤 그렇겠죠.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후세에 이건 정말 바이든과 미국의 패착이라고 이 전쟁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건 유정도가 북한군 파병설은 계속 그러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아, 예. 인정하고 공격하고 배치됐고 이미 전투가 시작됐다고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예. 그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젤렌스키를 못 믿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불확실하고. 네. 근데 더욱이 우리 많은 소스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개입했고 전투에 참가했을 것 같다는 그 보도의 유력한 소스 중에 하나가 한국 국가정보원이나 국정원이나 한국 군 쪽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보기관의 군 쪽인데 거기조차도 구체적인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추측된다거나로 보인다거나. 아니 한국 국정원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혹시 우리 특수요원들이 거기 가서 암약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문제고. 그런데 미국조차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발표조차도 그쪽도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니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보인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저기 뭐죠? 북한이 전선에 참여해서 뭐 사상자가 나왔다고까지 지금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레퍼런스가 어디예요? 사상자가 나오고 한 거는 전부 다 저쪽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그게 좀 수상한데요. 그 비디오로 이렇게 부상당한 북한군이라고 하는 북한 병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북한군인지 아니면 저기 조선말을 할 줄 아는 러시아 시바리에 엄청 많은 그 몽골계 민족들이 일부 징병당한 혹은 그 돈 받고 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완전히 연출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파병됐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전투 지역에 배치되고 어느 누가 교전을 하고 몇 명이 죽고 살고 한 거를 아무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거든요. 지금 어떠한 지금 자료도 데이터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많은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푸틴이 평양 가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그 포괄적 전략적 그 협정을 동바지 협정 그 제4조에 보면은 쌍방 그 군사 공격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한다고 모든 지원을 해준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군사 동맹과 같은 효율을 갖는다는 해석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특히 남북 사이에서 북한이 좀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 문제나 군사 문제에 있어서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핵탄두 조립이라든가 핵탄두 대기권 재조립 시의 어떤 그 보호 상태라든가 이런 기술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적은 여러 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교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러시아도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쟁 상태고 포탄이 이미 많이 소모했고 그다음에 인원을 보충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에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서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추측을 더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정황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정말 가서 어떻게 싸우고는 아무런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게 근데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재선된 날을 전후해서 이 한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방송 언론의 보도 상황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그 전보다 후에 확실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보도나 발표가
좀 다운됐죠. 다운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만약 그게 제가 지금 질문하고 제가 전제로 한 게 맞다면 예. 뭔가 의도가 된 방송이나 발표가 아니었냐.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고 예, 저도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우리 안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의도가 있었고 그걸- 그 의도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명분을 찾기 위한 어떠한 류의 조치가 아니었는지. 저도 네. 그걸 의심을 하고 네, 만약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파병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관련돼 있고 그것이 북한이 그 무기뿐만 탄약뿐만 아니라 병력을 보낼 경우에 한반도 전체의 어떤 안보 상황에 중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거기 더더욱이 상호 군사 조약 비슷하게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꼭 한국군이 파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 국내 상황과 견주 보면은 그때 국내 상황은 정치적으로 특히 집권당이나 정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특검이니 무슨 특히 대통령 부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그 다음에 집권당과도 알력이 있고 막 계속 그게 뉴스에 초점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 정부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좀 분위기를 바꾼다고 할까, 호도한다고 할까 할 때 흔히 많이 그 사용하는 것이 외부 요인들 아닙니까? 외부 요인들이죠. 위기 요인들. 그런 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전쟁 상황이나 혹은 심지어 사람들은 의도된 어떤 북한에 대한 공격 내지는 그걸 통해서 어떤 국지전까지도 유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제 시나리오도 그겁니다. 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한이 어떤 류의 군사적 갈등이 촉발되면요, 이게 바로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군사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군사적 갈등만으로도 한국은 삽시간에 안보 정국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남북한이 처음으로 제3지역에서 한반도 외 지역에서지만 직접적으로 교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맞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안보 정국으로 갑자기 급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거만 되면 왜 무장공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장 우려했죠.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그 집권당의 정말 나쁜 의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건 분명히 국민의 희생이 다대하게 따를 텐데. 네네. 그리고 한국이 어떤 준전시 상태나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수출 국가인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이 땅에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것이며 그들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에 연연하는 자들은 그런까지 일단 그 부차적인 걸 돌리고 우선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능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자기도 나불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죠. 트럼프 당선된 이유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 패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 패는 끝난 상태에 그렇죠. 지금 영태균이 전국을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내에 있어서 일종의 전쟁 이용설 혹은 전쟁 분위기 이용설에 매달리던 그런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완전히 철퇴가 돼버린 그런 상황. 효과가 왔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음을 짓고 한미일 군 지휘체계가 이제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온 게 이게 7월달에 사실 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실은 이걸 합의를 했는데 삼국이.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오고 구두 합의. 그렇죠. 이걸 이제 지난 7월에는 그 각서까지 썼어요 이미. MOU까지 나왔으니까. 각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번에 보도 나온 거는 그 주한 미군 사령부를 지금 요코스카 쪽에 있는데 한 30km 일본 그러니까 방위성하고 한 30km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걸 이제 한 4km 이내로 좁히는 겁니다. 록봉기로 사령부를 옮긴대요. 사령부를 한복판으로. 그 비싼 데인데 거기. 그 일본 방위성이 이치가요가 거기 있는데 신주쿠에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데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일본군과 주일미군 자위대와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을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건데요. 그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된 겁니다. 뭐냐면 우선 주일미군 사령부에 통합군 사령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통합군 사령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주일미군은 그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없었어요. 지휘권이 안 주어졌는데
그 일정한 지휘권을 주고 일본에서 현장에서 자위대와 바로 그 작전을 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인데 그걸 이제 이번에 그 롯봉기로 도심으로 옮길 때 거기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성에 있는 그 일본 자위대, 예. 일본 자위대 내년 초에 통합작전사령부를 따로 그럼 뭐 이게 만들어요. 극동사령부처럼 지금 여기 그러면 한반도 지휘체계까지 합친다는 얘기인가요? 한반도는 이미 합쳐져 있잖아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일 사령부급 비슷한 체제로 합친 합친 다음에 거죠. 그거에 엄브렐라처럼 그걸 또 합쳐갖고 그걸 이제 통합사령부를 만든다는 그렇죠. 거예요. 삼 그러면 걔들이 그 전쟁하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 최종 총지휘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가 맨날 우리는 전제로 하는 게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미국이 하는 행동을 그렇죠. 보면요 그게 매우 위험한 그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예. 사실은 주한미군의 주 목적은 예전에는 북한에 대한 억지가 주 목적이었지만 네. 이미 그거는 아니 그거 떠났다. 아니에요. 그거 다 지금 중국이다. 중국인데 아니 원적으로 말해서. 근데 예전에 클린턴 때도 그랬지만은 소위 외과적 수술 방식으로 영변 핵시설을 도려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개입을 네, 생각을 그랬죠. 했었는데 그때 못했죠. 네. 여러 가지 못했는데 그때 되게 놀라운 게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고 물론 페리 국방장관도 막았지만 그걸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겁쟁이다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이 소위 극우 매파들이 네, 있어요. 있을 수 근데 있죠, 충분히. 제가 놀라는 게 전쟁을 논하다니요. 지금 이렇게 이 우리의 번영은요 진짜 1950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땅이라면 여전히 그런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예.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는 게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군사 전문가라고 또 여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시바 시게로 지금 일본 새 총리가 사실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나 안보 전문가들은 그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일본 외에 누가 그 아시아판 나토에 누가 가담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근데 이 한미일 중군사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시아판 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저희 그 오크스라고 해서 호주하고 미국, 영국 하는 일종 안보 협의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저 있잖아요. 하여튼 그 군사 협력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해서 유럽 쪽하고 미국, 아시아 같이 하는 그게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그 전면적인 그 군사 통합 지휘 체제가 바로 이게 한미일 중군사 동맹 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이 지금 군사 동맹 체제를 갖다 엮으려고 하는 건데 꿈도 커요. 그게 이제 예, 그 돈이 있대요 그렇게. 그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게 돈이 이제 그게- 원래는 지금 중동 문제가 저렇게 복잡해진 것도 사실은 중동에서 미국이 사실은 조금은 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거의 전적으로 그 중동 석유에 의존을 하다가 그 세일 석유 그 다시 개발하고 하면서 미국은 어느 정도 석유 에너지 문제에서는 자급을 했습니다. 자급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다음에 더 급한 게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 계산보다 훨씬 빠르게 급성장을 해버리기 성장을 때문에 했죠. 예. 저걸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오히려 말리게 됐다 해가지고 오바마 시대부터 해서 그 피벗 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피벗 아시아, 축을 아시아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중동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감하고 있는데 인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하려면은 일종의 그 나토식의 사실은 뭐 나토 2022년부터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가고 그다음에 그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가고 마드리드에서 그 나토 정상회의 열렸을 때 초청되고 그 뒤에도 계속 초청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식으로 유럽 나토와 아시아 판 나토가 일종의 통합 체제로 가는 그 주적은 어디냐? 지금은 중국이죠. 중국이고 그리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러시아까지도 돼 있지만 네. 앞으로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카잔에서 그 비동맹이라고 하는 옛날 지금 비동맹인데 브릭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그 대규모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과 G7 혹은 G20 해가지고 그 서방이 잘 사는 나라들 외에 그 중요한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인도는 애매한 겁니다만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국가들이 따로 이렇게 뭉쳐서 일종의 대항 체제라고 그럴까? 근데 그런 게 좀 네. 형성될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평화 유지, 한반도 평화 유지. 예.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이런 안보 상황을 갖다가 확고하게 하는 건데 이런 식의 그 전력의 팽창, 그다음에 통합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특히 우리가 어떤 우리 독자적인 아주 잘 계산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미국이 구상해낸 혹은 일본이 구상해낸 그 구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편성 내지는 네. 그 그냥 가서 안기는 이런 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뭐 아시아판 나토그룹 뭐 좋은 거 나토그룹은 좋은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힘이 커지면요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게 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그렇죠,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쪽에 그렇게 뭉치면 저쪽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요. 중국은 위협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당연히 그다음에 대응을 우리 같은 이제 이게 그 다른 대국들에 비해서 큰 나라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 규모의 나라들은 중간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일 큰 손해를 보고 네. 유사 사태나 긴급 사태가 일어났을 때 혹은 대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장터가 되는 것은 주로 그런 나라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한국이 19세기 후반에 예. 100년 동안 그런 역할을 그걸 해왔잖아요. 겪었잖아요. 특히 반도 국가 겨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예, 좀 안정시켜 놨는데 그렇죠. 좀 물론 안정시켜놨- 지금 남북한이 안 깨려고 하는 거지 지금.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가장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지금 그 판으로 과거 판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네. 자기 정권의 안정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과거 우리가 정말 헤쳐나온 그 어려운 가시밭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그렇죠. 때문에요. 그런 상황을 돌아가 네. 자기들이 유리하니까요. 네. 그걸 근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시 등장을 해갖고 어떡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들이 바이든과 기시다 그다음에 윤석열 그 라인의 합의였는데 예, 예. 트럼프라는 완전 독립 변수가 지금 새롭게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어느 쪽으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어느 쪽으로 찰지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 정부는 그런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또 쫓아갈 겁니다. 네. 트럼프가 이거를 승인하는 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분담금을 엄청 낸다. 예, 예. 달라는 대로 다 준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면은 안 움직일 겁니다. 하여튼 이거 참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그 요번에 그 저 기후 변화의 그 당사국 총회 29차 총회가 저기 아제르바이잔에 있었잖아요. 예, 이게 예. 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네. 11일부터 20일까지 아마 우리로 치면 오늘 내일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핫 이슈는 그 이게 지금 그 이번 세기 내에 그 이번 세기라면 저 2099년까지 2100년이죠. 그렇지. 2100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산업혁명 이전 지구 평균 대기 온도에 비해서 1.5도 도로 묶어놓는다. 상승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탄소 배출이니까 막 삭감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탄소 배출하고 이 지구 온난화 가스를 많이 내뿜은 거는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중간 소득국이나 저소득국들은 자기들은 사실은 그게 대해 죄도 없는데 피해는 그들이 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까지 결의가 되었냐면은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이려면은 못 사는 나라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잘 사는 나라들이 돈 걷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지원 규모를 놓고 지금 그게 초점이에요 이번. 네네.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한 연간 1천억 달러씩 지원해 준다는 것까지 얘기했고 그게 너무 적다고 하니까 한 2천에서 3천 올려주겠다 하는 거고 그러나 그 못 사는 나라들 개도국 쪽에서 뭐냐면은 1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까지 매년 내야 된다. 예. 어마어마하죠. 녹색 기후 기금 지금 저 송도에 있는데 그거 네. 모은 게 얼마인데 1년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합니까? 우리나라 6억 불 냈어. 지금까지 6억 불 내겠다고요. 낸 것도 아니고 내겠다고. 잘 사는 애들이 지금 돈 내겠어요. 예. 그게 이제 쟁점인데 그러나 기온을 1.5도를 억제하려면 그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에서 중요한 합의죠. 2035년까지 60%를 감축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려면. 네네. 그러면은 내년 2월까지 그 계획표를 내야 돼요. 2035년까지 각국은 우리가 이렇게 줄이겠다. 얼마를 줄이겠다.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해야 돼요. 지금. 예. 우리도 60% 줄이겠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예. 이번에 보니까 저 기간 중에 기후 행동 네트워크라든지 뭐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 이런 데서 시민단체요. 각 다국적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주는 상이 있어요. 네. 한국이 예컨대 보면은 한국이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해 올해 이어서 연속으로 기후 악당에 선정이 돼 상 받았고요. 네. 기후 악당.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라고 이 나무 목재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필렛 만들어 가지고 난로 같은 데 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안 좋대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는 청정 연료로 예, 분류돼 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보조금을 주게 돼 네, 있어요. 글쎄.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나라 몇 나라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영국이고 2등이 그 한 680만 톤인가를 그렇게 수입해서 떼고 있대요. 그리고 일본이 570만 톤이고 한국이 370만 톤. 3위에 우리가 3위. 3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필렛을 수입한다는 거는 순수하게 보면은 이제 나무 찌끄러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면 맞아요. 되는데 요만한 거 있어. 예.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캡슐만한 거, 예. 원목도 비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내년이 있으면 800만 톤 수입하게 돼 있대요. 근데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요즘 우리 산림 보면은 벌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야, 예. 한번 가보십시오. 막 곳곳이 벌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유는 그렇게 해야 빨리 성장이 빠른 새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는 이상한 궤변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필렛 산업 그런 산업 쪽에 혹은 그걸 나무를 베어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로비를 하나 붙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그런 불법 어떻게 보면 벌목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논리로도 동원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매스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근데 그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필렛 바이오매스를 하면은 그게 보조금보다 1.7배나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예. 아니 제시한 계획서를 보면 한국도 굉장히 60% 이상 그 감축시키겠다고 탄소 배출을 배출은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예. 그렇게 과감하게 제시했다가 실행은 안 됐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마저도 다 파기했잖아요. 파기하고 대폭 후퇴했죠 지금.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윤석열. 트럼프하고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죠. 반환경 반민주. 예예. 트럼프는 정말 바이든이 그 해놓은 거 파리 기후 협약 다시 탈퇴할까요?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반 넣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셰일가스도 그게 나오긴 나오는데 환경 파괴가 엄청나대요. 맞습니다. 그 환경 파괴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미국 경제 지금 미국의 힘의 기반이라는 게 화석연료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파리 협약이 자기네들 경제에 지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비수를 겨누는 거죠. 그 원전 부활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전이라고도 사실은 그게 그 우라늄 채굴 정령 과정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그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화석 연료를 안 낸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걸 대체하려면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게 도저히 성이 안 차고 돈벌이도 안 되니까 화석 연료를 하던거나 아니면은 원전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도 제가 최근에 통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생산해내는 그 전기 총량이 미국 전체 사용량의 약 4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죠. 예, 우리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낫죠. 독일 같은 데는 거의 뭐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미국조차도 그런데 바이든 정권 때 IRA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청정 에너지 쪽 가자. 근데 우리는 그 오히려 역행했어요.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 바뀌자마자 그 목표를 대폭 하향시켜 버렸고 오히려 지금 원전 쪽으로 일면으로 그냥 원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석탄 화력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삼척에도 석탄 화력 가동하고 있는데 그게 송전선도 없어서 지금 쓸모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지금 석탄 화력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원하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후학당의 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화석연료 지원 공적 작업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협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딱 두 나라. 근데 더 주요한 나라가 한국이니까 한국이 그 1등 했습니까? 1등. 핀란드 1등. 진짜 좀 이런 상을 좀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저기 노벨상 타고 얼마나 지금 기쁜데 이런 상까지 타갖고 참 노벨상을 좀 기쁨을 좀 희석시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인류가 또 이걸 달성하지 않아서는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합리적인 상황에서 한번 고려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추세
좀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 그간에 있었던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글로벌 이슈에서 좋은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